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하고 5장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이 사자유도 시스템인데, 그래서 X축으로도 스프링이 있고 Y축으로도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이렇게 구합니다. 구해서 여기서 이 보존 에너지 구할 때 여기 사용하는 어썸션들은 그 양이 굉장히 작다라는, 진동량이 굉장히 작다, 스몰 모션을 갖다 항상 가정을 하고 선형 진동계는 유도가 됩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이런 식이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스프링들이 얘네들이 X1, X2로, X3, X4로 이렇게 움직일 때 얘네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눌리는가 하는 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 보존 에너지를 구한 값이 바로 여기 나온 요 값들입니다. 스프링들의 강성 값들이 다 다르죠. 여기 4K, 3K, 4K, 여기 4K, 2K, KK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건 요게 중구를 갖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구하고 나면은 라그랑지 식에서 운동 에너지를 두 번 편미분하면은, 속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면은 이 질량 행렬들의 요소가 구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 다트로 이 운동 에너지 T를 두 번 편미분하면은 바로 요 자승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2분의 1 없어지고 M, 또 X1 다트가 하나 남는데 또 한 번 미분하면은 결국 M만 남아서 요게 M이 된 거죠. 요게 바깥에 M이죠. M이 안에 곱해지면 M이 된 거죠. X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X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X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오프 다이어고널 텀들이 그 제로가 안 되려면은 이게 X1 다트, X2 다트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제로가 안 될 텐데, 그런 커플링 텀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대각 요소만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보존 에너지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보존 에너지를 X1과, 그러니까 이 변이들 X1, X2, X3, X4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해서 구한 것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X1에 대해서 한 번 편미분하면 여기 자승이 바깥 튀어나와서 4K X1이 되고, 여기 또 저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K X3 마이너스 X1이 남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한 번 더 그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었던 X1 하나 없어지고 여기 하나 나왔던 또 없어져 가지고 이쪽에 있는 K하고 요 K, 4K하고 더해져서 여기 5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게 그 두 번씩 편미분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오프 다이어고널 텀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X1과 X3로 편미분한 걸, X1으로 먼저 편미분하면 금세 얘기한 대로 여기 4K X1이 하나 생기고, 여기는 X1으로 하면 K X1 빼기 X3가 하나 생기는데, 다시 그렇게 생긴 놈을 갖다가 여기는 이제 X1으로 편미분하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고, X1으로 한 번 더 편미분하면, X3로 편미분하게 되면 X1 한 번 한 거를 X3 편미분하면은 여기 이제 X1만 남았으니까 X3로 편미분하면 이러면 0 돼버리고, 여기에 X3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마이너스 X3.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편미분을 통해서 이 강성값들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소개가 됐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복습을 하고 집에 가서 그걸 시도를 해봤으면 아마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될 테고, 지난 시간에 들은 건 들은 거고 다른 일이 바빠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또 그게 좀 아사무라하게 생각이 들 텐데, 자꾸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아사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깜깜한 걸로 변하니까, 그렇게 변하기 전에 복습을 꼭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이 이렇게 구해지고 나면은 얘네들 가지고 고유치 문제를 이렇게 구성해서 풀 수 있다고 그랬죠.
k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m u는 0. 이 고유치 문제에서 물론 이 문제에서 솔루션을 주는 u는 u가 0인 것도 솔루션이지만 u가 0인 거는 non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해서 non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는 요 앞에 k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m이 요거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쓴 식이 바로 이 식인데 요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는 그 식을 갖다가 요거에 요 4x4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식을 오메가 자승을 람다로 치환해서 정리한 식이 바로 요거죠. 요 식은 요거 곱하기 요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세 개로 이루어진 또 행렬의 또 디터미넌트, 이렇게 하면 바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쉽죠. 여기 엘리먼트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곱하기 요 매트릭스,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렇게 한 게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은 람다에 대해서 4차 식인데 다행히 쉽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게 40 빼기 람다의 자승, 60 빼기 람다의 자승해서 람다가 40 또는 60에서 두 개의 중군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의 중군을 갖는다는 얘기는 람다 1과 람다 2가 40, 작은 것부터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고유진동수와 두 번째 고유진동수는 루트 4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유진동수와 네 번째 고유진동수는 루트 60이라는 얘기죠. 루트 60. 람다가 오메가 자승이니까. 그래서 고유진동수가 같은 놈이 두 개씩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유진동수가 중군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중군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진 람다가 지금 두 개 값밖에 없습니다. 두 개 값밖에 없어서 이 람다를 다시 이 원래 고유치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서 람다가 40이라는 것과 람다가 60이라는 걸 대입을 해서 이 고유치 문제에서 요 U1, U2, U3, U4 요 X1, X2, X3, X4의 그 변이의 비율을 구한 게 바로 모드라고 그랬죠. 뭐 람다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드가 두 개밖에 안 구해주란 말이죠. 모드가 비율이. 여하간 람다가 40인 걸 대입해서 여기서 U1, U2, U3, U4 관계식을 구해보면은 여기서 두 개씩만 그 인디펜던트하게 등장을 해요. 여기 이게 네 개씩이지만 얘가 U1, U2, U3, U4에 대한 네 개씩이지만 그 중에서 두 개만 인디펜던트해요. 그건 여러분들 해보면 알죠. 그리고 당연한 게 여기 중군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씩 빠져가지고 여기 인디펜던트한 놈이 두 개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인디펜던트한 두 식이 요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U4는 0이라는 게 그냥 바로 나와버리고 U1하고 U3는 1대1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U1이 1일 때 U3가 1. 그리고 U2는 여기 아무 식이 없으니까 U2는 지멋대로 아무 값이나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값이나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고유 모드 벡터를 구하면은 1, 요거 0 하고 요거는 아무 값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아무 값을 가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0으로 잡았어요. 0으로. 뭘로 잡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로 잡겠다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여하간 이걸 0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건 이제 임의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드 벡터가 되고, 그럼 두 번째 모드 벡터, 즉 중군이 있으니까 람다가 40이라는 게 중군인데, 두 번째 모드 벡터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냐면, 두 번째 모드 벡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면, 첫 번째 모드 벡터와 그 수직, 그러니까 직교성 가지고 있다. 질량 행렬에 대해서 직교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모드 벡터들은 전부 질량 행렬에 대해서 직교성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갖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직교성을 갖는 그런 벡터를 하나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와 직교성을 갖는 놈은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요 0, 1, 0, 0 이렇게 잡으면 이건 이 두 번째 이 모드 벡터도 람다가 40에 대한 저기 때문에 U4 요게 0이 되는 거는 이게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얘가 얘하고 직교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얘 곱하기 얘 한 개 그리고 직교성이 지금 앞에서 질량 행렬이 전부 다 똑같죠. 1, 1, 1, 1 돼 있으니까 그냥 얘 곱하기 얘 트랜스포즈 곱하기 얘 한 게 0이 돼야 돼. 그죠? 왜냐면 가운데 질량 행렬이 들어가 있는 건데 U1 트랜스포즈 곱하기 M 곱하기 U2는 0 이게 직교성인데 질량에 대한 직교성이라고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질량이 가운데 있는 놈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나 다름없으니까 그럼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곱해가지고 0이 되려면은 이렇게 0, 0 이렇게 하고 요게 1로 잡아두면 돼. U2는 아무 값이나 돼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여기서. 아무 값이나 돼도 된다. 이 0, 여기서 0이었던 게 요거 1로 잡아줘요. 그러면 얘하고 U4는 원래 이쪽에 람다가 저것에 이게 0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버리면 얘하고 곱해버리면 그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직교성을 갖는 매트릭스고 이놈이 얘도 만족하죠. 이 식도 만족해요. 얘가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도 만족해요. 얘가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람다가 40일 때 나왔던 이 식도 만족하면서 얘하고 직교성을 만족하는 그 식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중근에 관련돼서 모드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근 자체를 구하는 거는 고유치 문제에서 뭐 인수분해 하다 보면 중근이 나온다는 걸 금세 알 수 있는데 중근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두 개가 나오리란 법이 없어요. 이 경우는 중근이 두 개인데 중근이 하나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근을 가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드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모드는 이 식을 만족하면서 얘하고 직교인 놈을 갖다가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놈이 바로 이 식을 만족하면서 얘하고 직교인 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고유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고유치는 람다가 60을 대입해서 식을 갖다 또 구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또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U1이 1일 때 U1이 1일 때 U3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식 만족하죠. U2는 또 0, U2가 0이에요, 이번에. U4의 크기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게 0으로 잡았어요. 이걸 0으로 잡았어요. U4의 크기가 상관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하면서 얘하고 또 직교인 놈을 갖다가 하나 찾아내야 돼요. 얘하고 직교인 놈. 그럼 이놈이다. 이거다. 왜냐면 얘는 얘하고 곱하면은 0 돼 버리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다 0 돼 버리고 1 곱하기 0 돼 버리고 얘 식이 U1, U2, U3 여기다 대입했을 때 다 0, 0,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만족하면서 이 식도 만족하죠. 그래서 이 또 하나의 모드가 이 중근에 해당하는 이 모드가 또 하나가 구해진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드라는 것은 이런 중근을 갖는 모드들은 말이죠. 중근을 갖는 모드들은 얘와 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이 다 모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이. 임의로 잡은 것 뿐이기 때문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얘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다 모드가 될 수 있어요. 하나.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얘가 U3, U4를 이렇게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다가 3 곱하고 이거에다가 2 곱해가지고 더해도 그놈도 모드라는 놈이에요. 그것도 모드.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잡으면은 그 다음에 그 다른 모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그놈하고 수직인 놈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놈하고 수직인 놈을.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모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모드 간에는 두 개의 모드 간에 항상 직교성을 갖는다라는 걸 갖다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는 그 중근의 모드들은 얘가 하나 모드고 얘가 하나 모드면은 얘하고 서로 알파 곱하기 얘 더하기 베타 곱하기 얘 한 개 다 모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드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중근이 아니고 단일근을 가질 때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얘를 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모드였다 치면은 얘네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드가 플레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엑세시메트릭한 종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종이 두께가 다 똑같다 그러면 앞에서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거나 그렇죠? 이게 두께가 다 똑같으니까 이쪽 방향 똑같으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프리퀀시가 똑같죠? 이게 또 엑시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얘하고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합쳐진다는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중군을 가질 때 모드들은 하나로 딱 정해지지가 않는다. 모드들이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상에서 이놈을 잡아도 되고 이놈을 잡아도 되고 이놈을 잡아도 되고 뭘 잡아도 되고 한 놈을 잡았으면 그 놈하고 수직인 놈을 다른 놈을 또 하나 잡아야 된다. 그래야 얘하고 서로 직결성을 갖는 모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중군을 갖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모두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모드 행렬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교화된 모드 행렬 만들어 가지고 그 방정식을 갖다가 디커플 시켜 가지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모드가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모드가 있어야 그놈 가지고 모드 행렬들 만들어 가지고 정교화된 모드 행렬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선형 변환을 원래 코디네이트로부터 모달 코디네이트로 선형 변환을 해가지고 디커플 시켜서 운동 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놈을 갖다 고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로 수직인 놈. 그렇지만 얘를 하나로 골랐으면 얘를 다른 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얘 더하기 얘를 갖다 골라도 된다. 그런데 얘 더하기 얘를 만약 고른다면은 그걸 하나의 모드로 고른다면은 그 다음에 그 놈하고 또 수직인 딴 놈을 갖다가 다른 하나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에서 중군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중군일 때 고이치 문제에서 특성 방정식이 중군을 갖는 그 다항 방정식으로 얻어지고 그 놈을 고이치 문제에다 원래 집어넣게 되면은 모드를 구할 수 있는데 하나만 구해지니까 중군에 대해서는 식을 그거 대입하면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남다가 40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밖에 관계식이 안 구해지니까 모드의 종류가 하나밖에 안 구해진다. 거기서부터 하나밖에 안 구해지는데 그놈 가지고 근데 원래 그게 중군이니까 모드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놈하고 수직인 놈으로 또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군과 관련된 얘기를 갖다 여기서 한 거고 그래서 중군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불안정해진다기보다도 진동할 수 있는 그 어떤 움직임이 어떤 한 방향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막 여러 방향으로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종 같은 경우도 이렇게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진동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주파수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움직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진동을 갖다가 내가 원래 종같이 악기같이 원래 내가 그런 진동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진동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진동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딱 일어났을 때 그걸 컨트롤하기 좋지. 진동이 막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저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면 그걸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군을 갖는 그런 진동계는 될 수 있으면은 그 진동을 갖다 억제하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진동계는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중군을 가지면 안 좋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중군을 가지면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뭐 악기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건 진동을 내가 원래 일으키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내가 진동을 갖다가 안 일으키려고 그러는 입장에서는 진동이 지멋대로 여러 가지 모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장 진동 저감을 위한 설계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뭘 하느냐면 결국은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진동 지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계를 수행할 것이냐. 6장에서는 연속계의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연속계도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풀려고 그럴 때는 연속계를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푸는 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다이렉트하게 푸는 방법은 그 방정식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그 변수분리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파셜 편미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게 돼요. 그걸 연속계 방정식도.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바로 여태까지 배운 다자유도계 진동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계의 문제도 사실은 다자유도계를 푸는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6장에서 연속계가 나오지만, 연속계도 사실은 요 4장까지 배웠던 다자유도계 진동계의 진동을 분석하는 방법,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건 뒤에는 이제 실험과 관련된 실험 모드 해석법에 관련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앞에 부분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4장까지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그 엔지니어링을 이라는 그 작업을 할 때, 설계를 하든지 분석을 하든지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식들을 여기 다 여태까지 배운 겁니다. 자, 이 지식들을 가지고 특별히 가장 창의적인 작업이 뭐냐면 분석이 아니고 설계입니다. 설계. 어떻게 내가 그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동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진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진동을 일부러 일으키고 싶다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뭐 벨이 울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진동을 일부러 잘 일으키게끔 그렇죠. 그래서 진동 모드로 해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 울려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일부러 잘 울리는 거죠. 일부러 잘 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부러 잘 하는 게 한 5% 정도라면 95% 정도의 문제는 진동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진동을 줄여줄까, 없앨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진동 그 설계라고 했을 때, 기계적인 시스템의 설계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죠. 가장 티피컬하게 많이 나타나는 게, 설계라는 거는 여러분이 재료역학 배워서 얘가 부서지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오래 써도 부서지지 말아야겠다, 피로 파괴 안 일어나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구조적인 구조 강도를 확보해야겠다, 이런 게 또 기계적인 구조물을 설계할 때 중요한 거고, 물론 그거에 앞서서 기계적인 구조물을 설계한다는 거는 내가 이 기계는 어떠한 운동을 하게끔 만들겠다, 목적하는 바가 있죠. 기계라는 건 어떤 특별한 운동을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기계의 성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성능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운동을 일으켜야겠다 하는 점도 있고, 또 그런데 내구성이 확보되어야겠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구성과 관련돼서 정적인 그런 그 구조 강도,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그 기계적인 구조물이 동적인 하중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내구성과 관련해서 진동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진동이 결국은 그 종종 구조물의 어떤 그 피로 파괴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동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서론에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게 진동 어떤 제품을 설계해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스마트폰을 설계해라 그랬을 때 뭐 스마트폰이 떨어졌을 때 지면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가속도는 어느 이하로 설계를 해야 된다. 속도는 어느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때 발생하는 어떤 주요 주파수들은 어떤 범위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예 생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미케닉스 지식을 이용해서 다 설계를 하려고 들면은 그 일반 엔지니어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고급 지식을 다 빠삭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할 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이런 제품을 설계를 할 때는 그 제품의 진동 특성은 뭐 고유진동수는 어떤 범위 있게 설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속도는 어떤 범위, 변이는 어떤 범위, 속도는 어떤 범위에서 설계를 해라.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제품들에. 근데 왜 그걸 그러면 그 범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 이전에 많은 엑스퍼트, 그걸 설계했던 많은 엑스퍼티스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무난하게 설계가 된다는 그 경험으로 축적한 거고,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깊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쓰려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엔지니어의 능력도 너무 과다하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앞에 설계했던 설계 엔지니어들 중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그 절차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정해 준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보통 엔지니어들은 그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건 굉장히 쉽단 말이죠. 이미 그게 조건이 다 주어졌으니까. 그 조건을 정하는 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규격이라든지 스탠다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를 설계할 때 어떤 범위에서 설계라 하는 그런 규격들이 다 이렇게 정해지는데, 제품과 관련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 그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품이 내구성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에 뭐 인간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게 일으키게 되면 어떤 범위에 가면 사람한테 굉장히 듣기가 싫다든지 해서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규격들을 찾아서 그 규격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규격대로. 그러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 거죠. 그 규격대로 설계를 하면. 그리고 그러면 그 규격이 어떤 시대에서는 딱 필요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엑스퍼트들이 그 규격을 만들었는데, 이 시대가 흐르면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옛날에는 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게 더 엄격하게 저게 된다든지, 어떤 제한 조건이 더 강화된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배출되는 탄소 가스 양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엔진에. 옛날에 만일에 그런 걸 지금처럼 그렇게 했으면 옛날에는 기술적인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에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제로 에미션까지 이렇게 막 떨어져 내려간단 말이죠.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그런 규격이나 이런 게 바뀐단 말이죠. 진동과 관련되고 마찬가지예요. 뭐 진동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에서 설계해라. 근데 그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이런 규격과 관련된 것들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엑스퍼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흘러가는 트렌드가 어떻기 때문에 이거는 규격을 갖다가 과거에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더 줄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그게 더 문제가 안 되니까 더 이렇게 넓게 잡아도 된다든지, 새로운 뭐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설계하는 기준이라는 걸 변형시켜도 된다든지 하는 거를
매번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라는 게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변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다시 회의를 해서 변해요. 자, 그런 규격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세계적으로 가장 그냥 이렇게 널리 쓰이는 규격이 바로 ISO라고, 여러분이 뭐 어디 가다 보면 ISO라는 게 많이 보이는데, 심지어는 ISO는 그 회사를 경영할 때 그 경영하는 기법 뭐 이런 것도 ISO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꼭 엔지니어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이걸 하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ISO 규격에 따라서, 그 규격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거기서는 특별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규격을 획득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 규격대로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그 규격대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공장에서 나온 물건은 퀄리티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인증을 또 받아요. 이 규격에 대한 인증을 받기도 한다. 나는 이 공장에서 이런 규격대로 이걸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그런 그 규격이라는 게 생겨난 게 바로, 여러분이 금세 들어서 알겠지만 기술적인 어떤 그 효율성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규격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생겨난 게 선진국에서 생겨났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 후발국들의 어떤 따라오는 거를 갖다가 방어하는 저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특허예요. 특허권 가지고 많이 방어를 합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딱 해놓고 나서 너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 그거 쓰면은 돈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특허라는 게 그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그렇게 보호가 돼야 뭔가 또 여러분 같은 엔지니어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로 자기 아이디어로 어떤 사람이 그걸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 낸 사람들한테 그 대가를 주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줘야 또 막 그 열심히 그런 걸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뭐 내가 냈더니 아무나 막 쓰는데 남 배만 아프더라.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걸 또 내겠어요? 안 내죠.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저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이쪽에 다크사이드에 보면은 그걸 막는 그런 저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1차적인 게 특허라면은 2차적인 게 인증입니다. 인증은 더 수준이 높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절차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허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 그 제품 중에 무슨 밸브나 뭐 이런 것들이 고급 밸브들이 있어요. 무슨 실링 하는 무슨 링이나 뭐 이런 걸, 그런 걸 만들 때 아주 하시한 컨디션, 뭐 예를 들어서 플랜트를 만드는데 뭐 아주 심해 몇천 메타 바다 밑에서 뭘 뽑아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 속에 무슨 뭐 밸브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밸브가 거기서 작동을 아주 심한 조건에서 작동을 하더라도 얘가 괜찮은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결국은 엔지니어링에서도 그런 쪽으로 자꾸만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려면 그게 다 인증이 일단 1차적으로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이제 기계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인증이 미국 기계학회에서 만든 ASME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수백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그 인증 절차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인증을 받은 기업 순서로 보면 한 3, 4등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근데 그 인증을 받는데 밸브를 만드는 그 절차에 따라서 만든다.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들은 관련된 그 엔지니어들은 주기적으로 그 관련된 교육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교육도 하고 절차에 대한 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인증 한번 받는데 한 제품에 대해서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후발국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증을 받아야 어디 저 해외에서 무슨 뭐 플랜트를 수준한다 그랬을 때 그 발주내는 사람들은 퀄리티를 내가 보장을 받아야겠는데 뭘로 보장을 받겠습니까? 뭐 얼굴을 잘 살펴본다든지 뭐 머리를 들여다본다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 ASM 인증 받았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공장 ASM 인증 받았어? 받았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인증으로 이 오더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로 퀄리티를 보장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인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많이 만들면서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벤더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벤더라는 게 이제 구매자들의 리스트 안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면 거기 올라간 기업들만 그 사람들이 발주를 내지 그렇지 않으면 발주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자꾸만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고부가 가치 그런 부품이나 이런 거는 잘 많이 못 만듭니다. 그 인증 받는데도 어렵고 벤더 리스트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부품들이 지금 예를 들어 플랜트를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플랜트를 하나 수주한다 1억 불짜리 플랜트를 수주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4천만 불 정도는 그런 부품값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사들여 오죠. 겉으로는 1억 불짜리 수주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누군가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려면 그런 인증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적이 필요하다. 이 규격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그래서 뭐가 이런 무슨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인증을 주는 그 인스펙터 AI라고 그러는데 그 인스펙터들이 있어요. 인스펙터. 그러니까 ASM에서 그 인증을 모두 관리하는 기관을 미국의 AIA라고 이렇게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다가 완전히 저걸 권한을 줘서 거기서 다 오퍼레이션 하는데 ASME는 일종의 미국 기계학회니까 거기서 처음에 그 모든 인증과 관련된 그런 다큐멘테이션은 그 옛날에 학자들이 다 만든 거지만 그걸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는 건 행정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AIA라는 데인데 거기서 그 인증을 갖다가 주는 걸 갖다가 주관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줘서 하느냐? 그럼 어떻게 그 인증을 주는데 그 AI 그 인증을 주는 사람은 인증도 회사에서 나 인증 받겠습니다 하면 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그 절차대로 하는지 모든 걸 서류 작업한 것 다 가져와 보시오 하면서 그거 다 검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다 검사하고 해가지고 그거대로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 사람이 인증을 딱 주는 거예요. 사인 딱 하면은 그 기관에 인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증 받겠다고 신청해서 그 절차를 다 밟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인증을 하다 보니까 잘 못하겠어요. 뭔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걸 갖다가 컨설팅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대략 컨설팅 돈 받고 인증 쉽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썩지 않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인스펙터들이 대부분 다 어디 소속돼 있느냐면 다 큰 보험사에 소속이 돼 있어요. 보험사 밑에. 그래서 보험사의 직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증을 내가 쉽게 줬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보험사가 다 돈 물어줘야 돼요.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절대 쉽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ASM에서도 계속 파견해 가지고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혹시라도 무슨 부정한 그게 생기지 않는지 그걸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을 받고 누구나 그거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그 인스펙터들이 한 번 그거 컨설팅하고 그러는데 받는 돈이 막 몇만 불씩 받아요. 자기 저거 월급도 굉장히 높지만 아주 높지만
그 컨설팅해서 받는 돈이 몇만 불씩 받아요. 굉장히 하이페이 잡입니다. 이 인스펙터라는 게. 물론 엔지니어들 중에서 아주 현장 경험이 있고 엔지니어로서 실제로 설계를 많이 현장에서 해보던 사람이 그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그 인증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시켜요. 교육도. 인증과 관련된 교육도 시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인증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초창기엔 전부 다 미국 가서 다 받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항공료만 해도 무지하게 들잖아요. 교육받는 비용도 한 1인당 한 100만 원씩 들지만 그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항공료가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가지고 미국에 그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한 분을 초청합니다. 그럼 초청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교육해주고 또 한 몇만 불 받아가지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못 올 정도예요. 그렇게 그 바쁩니다.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엔지니어링 잡이라는 게 여러분이 하이 클래스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없어요. 하이 클래스로. 로우 클래스로 내려갈수록 무구르구래요. 그러니까 이 레드 오션에는 무구르구하게 막 서로 그냥 심한 경쟁을 하는데, 완전히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블루 오션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내가 나간다 그러면 막 나갈까봐 막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건가 명확하죠. 명확 관한 거죠. 그걸로 가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가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좋은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이상 무슨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체화해서 현장에 적용할 줄 알고 그 선진들이 딱 그 정해놓은 그걸 잘 이해를 해서 그거를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분야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게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ASME 인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기계학회에서 이렇게 저걸 해서 이쪽에 와서 교육도 다 시킨다든지, 교육시키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다 바꾸고, 이미 중국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 그런 걸 받아서 중국은 청와대에서 그걸 다 교육을 시키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렇게 많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큰 그 엔지니어들의 어떤 잡 마켓이 크게 열릴, 굉장히 고급 하이 클래스 잡입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간 민간 쪽에서는 이 지금 ISO라는 게 제일 저거고, 아주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군 쪽에서는 더 하시한 그 조건에서 쓰기 때문에 유명한 게 그 미군이 쓰고 있는 그 밀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스펙. 이건 훨씬 더 일반 그 규격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격이죠. 왜냐하면 전장터에서 쓰려면 더 아주 조건이 아주 열악하니까 거기서도 쓸 수 있게 만들려면은 저거죠. 우리나라에 뭐 KS 규격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영국에는 뭐 브리티시 스탠다드, 또 일본에도 또 그 유사한 규격이 있고, 나라마다 규격이 있고, 심지어는 기업마다도 자기들은 규격을 가져요. 국제적인 규격보다 내가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그거보다 더 강화되고 더 sophisticated 된 그런 규격을 가지고 내가 설계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앞서가는 기업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그런 걸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제적인 규격을 갖다 선도해 나갑니다. 자기가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규격을 선도해 나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거예요. 자기 제품 만들 때도 훨씬 더 표준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이거 기술적인 것도 그래서 그런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격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가서 참여해서 우리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고, 근데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죠. 머리는 비고 목소리만 크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 잘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주장을 해야 하게 먹히죠. 그래서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렇다고 해서 똑똑만 하고 또 이렇게 샤이해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성도 있어야 돼요. 하는 건 많은데 어디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나는 엔지니어니까 뭐 조용히 내가 뭐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좀 진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 꿈을 펼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줄 아는 것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아는 거를 또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정확하게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배양을 해야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어로는 겉갓이라고 그러죠. 겉. 자기 저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깡인가?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깡패 같아가지고 좀 약간 이상한데 좀 그런 저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자기가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자기 몫을 찾을 수 있을 정도야 되죠. 뭐 꼭 나가가지고 목 이상으로 찾아오는 거를 물론 자기 조직에선 좋아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자기 목도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곤란하죠.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규격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진동의 허용 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진동이라는 거를 갖다 얼마 이하로 그냥 진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만 정성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동 작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진동이 적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후진국으로 갈수록 뭐 물건 사올 때도 그러는 거예요. 구매를 할 때도 그 파는 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서 내가 원하는 스펙을 딱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딱 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으면 그냥 잘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서에 잘 만들어줬다 그러면 잘 만들어줬다는 거의 기준이란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사고가 나더라도 재판이 붙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량적으로 딱 이렇게 이런 기준을 맞춰서 만들어줘 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딱 쓰면 그게 안 되면은 그거 못 맞추면 네가 페널티 내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 정성적으로 잘 만들어줘 그러면 잘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만 만족한다 그러면 되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식에 우리 정성적으로 얘기하면은 항상 재판에 가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이 됩니다. 상식적인 범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제대로 못하죠. 상식이라는 것조차도 또 소사이어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려면은 정량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동에서 정량적으로 표현할 때 등장하는 얘기가 여기 지금 나오는 RMS 값이라는 게 평균 제곱근 값.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지금 진동에서 우리 다뤘던 A 사인 오메가 T라고 이런 신호를 갖다가 가지고 다룬다고 했을 때 이놈의 평균 제곱근 값이 얼마냐, 변이의 평균 제곱근 값이 얼마냐 하면은 이놈의 제곱을 취해서 인테그랄 어떤 시간 범위 내에서 이 스퀘어 루트를 취한 요걸 얘기하는데 요걸 스퀘어 루트 취하면 이거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죠.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2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오메가 2T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이거 적분해 보면은 루트 2분의 A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는 0.732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7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 크기가 아니고 평균 제곱근의 개념을 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동이라는 게 어떤 한 값 직류로 이렇게 진동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계속 플럭츄에이션이 있잖아요. 진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 진동값이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진폭이라는 건 끝점을 얘기하는 건데 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크기를 얘기한다. 진폭의 루트 2분의 1배 정도를 갖다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진동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뭐 변이, 속도, 가속도, 또 뭐 프리퀀시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프리퀀시는 그냥 뭐 평균 제곱근 얘기를 안 하지만 프리퀀시 그냥 프리퀀시지만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는 이 평균 제곱근 개념으로 얘기한다. 그 점을 갖다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자, 앞에서 우리가 그 규정선도라는 걸 갖다가 규정선도 노모그래프라는 걸 갖다가 앞에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1장인가요? 거기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쪽이 프리퀀시 라인, 이쪽이 벨로시티 라인 이렇게 증가해 나가는 게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A 사인 오메가 T 해서 알지만 오메가 값하고 A 값 진폭 값만 결정되면은 다 결정되잖아요. 전부. 저 속도는 A 오메가 제곱이 A 오메가 되고 가속도는 A 오메가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즉 뭐냐면 프리퀀시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결정되면 속도하고 가속도 결정되는 거고 뭐 그 중에 하여간 두 개만 골라내면 나머지 두 개는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서로 연관이 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설계를 어디서 해라 하고 얘기가 좋다는 거죠. 나는 여기다 이렇게 범위를 그리고 요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생산하는 제품은 요 범위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마름모를 그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뭐 서클 그리든지 뭘 그리든지 그 리전을 내가 설계해야 되는 리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리퀀시 레인지는 여기고 속도 레인지는 이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 레인지는 이렇게 되고 변이 레인지는 이렇게 된다는 게 요 하나의 도표 속에서 다 나와 버리잖아요. 보기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 규정선도라는 게 노모그래프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된 이 컨셉이 발명이 된 겁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은 이 노모그래프를 통해서 또 모두 표시하기가 좋으냐면은 실제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선이 있죠. 이렇게 요 점선 이렇게 요 점선이 뭐냐면 여기 영어로 threshold of perception 인간이 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선이에요. 이게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인간이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진동 정도가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주파 이쪽이 저주파죠. 이쪽이 고주파고 저주파 영역으로 가면 더 속도가 높아져도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고주파로 가면은 이게 이 낮은 속도 요 밑으로 가야 하고 요 이상으로 가면 감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실험으로 얻어낸 거예요. 실험으로 이거는 뭐 사람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얻어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 밑에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어떤 차량을 설계를 했는데 차량이 처음 설계했더니 그 차량의 고진동수가 3.18Hz 였는데 이 차량이 진폭 0.1mm 그러니까 100 마이크론이에요. 로 그 가진될 때 승객이 이걸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뭐 일단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18Hz 위치를 갖다가 고른 거예요. 여기가 3.18Hz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모그래프 쓸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노모그래프는 전부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 그러니까 여기서 1 다음에 10, 10 다음에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그를 취해보면 10 로그를 취하면은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면 얘가 딱 리니어 스케일이 돼요. 로그를 취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값들. 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로그 취하면 이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3.18Hz의 로그 값을 찾아야 돼. 로그 3.18 값이 0하고 1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찾으면 요 이제 빨간 선이 이게 나온 겁니다. 빨간 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 0.1 그 마이크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00 마이크론에 해당하는 0.1 밀리미터에 해당하는 고선이 요선이다 이거죠. 여기 초록색 선 요선.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치 로그 스케일로 찾아야 됩니다. 그 로그 스케일로 찾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거 익숙해지는 좀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요게 그 3.18 헤르츠와 요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요 점이 딱 찾아져서 요 점을 딱 보니까 요 점이 요 퍼셉션 라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에서는 이게 감지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감지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감지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을 바꿀 수는 없고 100 마이크론이라는 조건은 바꿀 수 없고 차량을 바꿔야 되죠. 차량을 바꿔가지고 결국 감지가 안 되게 하려면 얘 프리퀀시를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쪽으로 떨어뜨리면은 같은 이 그 100 마이크론 선에서 떨어지면 요 점선 밑으로 보낼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감지가 안 된다. 요 파란 선에 해당하는 요 프리퀀시가 얼마냐 이거죠. 그걸 구해 보니까 여기 그 나온 것처럼 여기 1. 거기 나왔죠. 몇 헤르츠라고 나왔죠? 1.77 헤르츠까지 떨어뜨리면은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요거에 해당하는 게 1.77 헤르츠다. 거기까지 3.18 헤르츠가 되는 차량으로 안 되고 1.77 헤르츠까지 떨어진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고유진동수가 한 55%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성값을 그 차량의 강성을 보면 루트 n분의 k가 오메가 값이 오메가 그 고유진동수니까 k는 루트 k에 비례하니까 k는 한 30% 정도 감소시키게 되면은 이런 설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컨셉션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도대체 이런 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차량을 만들려면은 대략 하나 처음에 그 시작하는 디자인 포인트에서부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걸 찾아가는데 이런 그 노모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그냥 노모그래프 그 자체로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진동 절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절연. 진동을 어떻게 하면은 방지하느냐. 어디서부터 진동이, 예를 들면 차량 같은 데는 진동의 소스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 지면으로부터 들어오고, 또 하나는 엔진이 돌면서 들어오고, 또는 또 하나는 가면서 차가 진행하면서 이 공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차가 또 흔들립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디자인하느냐는 게 이제 자동차에서 그 좋은 차량을 설계하기 위한 그 어떤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 차가 이제 흔들린다 이거죠. 근데 그 뭐의 진동 절연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지금 예제에 보면은 ECU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엔진 컨트롤 유닛에서 엔진을 갖다 컨트롤하는 모든 그 일종의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 그런데 얘가 그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얘가 막 흔들리면은 진동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은 얘가 그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페로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그래서 특히 전자 페로 같은 거 설계할 때, 전자 제품 설계할 때 진동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그건 이제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회로를 설계할 때 이 회로는 뭐 프리퀀시 레인지가 얼마 이하에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조건들이 전부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런 절연은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소스가 아예 없어지면 제일 좋죠. 진동 자체에 발생시키는 아예 그 가진 소스를 차단해 버리면 제일 좋은데 도저히 차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걸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문제로 결국 설계 문제가 종착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소스하고 아예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끊어버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끊어버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차가 밑에서부터 지면에서부터 흔들리는데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저 노면의 거칠기를 없애버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지면이 흔들리면서 그 팬더라는 게 그 차에서 보면 그 바퀴를 싸고 있는 요 구조입니다. 자동차의 그 바퀴를 갖다 바퀴 위쪽에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인데, 그 위쪽에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슈를 갖다가 그 위치시킨 거예요. 왜 거기다 놨냐? 엔진 여러분 열어보면 알겠지만 요새는 하도 뭐 빽빽하게 해가지고 거기 뭐 딴 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이 공간을 어떻게, 왜냐하면 스페이스를 줄여야 되니까,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하여간 엑스트라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다 뭔가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ECU가 이 팬더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 근데 이 팬더가 이제 실험적으로 저걸 한 거죠. 했더니 대략적으로 이 팬더의 프리퀀시가 한 35 그 헤르츠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그놈이 35헤르츠가 아니라 35 라디안 이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라디안 퍼스 정도 세크 정도가 돼서 그걸 대략 걔가 팬더가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정도가 앰플리튜드는 한 0.01 정도 된다는 걸 갖다가 실험적으로 대충 관측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해라 하고 설계하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죠. 뭐 이렇게 된다고 파악됐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기준으로 설계해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걸 정하는 게. 내가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느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거는 제일 그 그룹에서 제일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죠. 많은 경험과 이런 저걸 통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간 엔지니어들은 처음 들어간 엔지니어나 30년이 된 엔지니어나 사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그 바이브레이션과 관련된 지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오히려 처음 들어간 엔지니어가 더 배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더 생생하게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설계를 하면은 설계가 되나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거기에 설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조건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까지 정해줘야 되고 이건 어떻게 정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해주는 게. 그 경험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문제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들이 그냥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정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당장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배우고 있는 저것은 책에서 그냥 주어진 거고 여러분이 또 어디 들어가서 엔지니어로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더 훨씬 더 한 10년, 20년 선배들이 그거 설계할 땐 이렇게 해라 하고 그런 조건들 같은 건 다 준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쌓았던 저걸 가지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씩 또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런 조건들이나 설계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제한 조건이나 이런 걸 더 리파인을 시키는 거죠. 더 이렇게 좋게 개선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엔지니어링 그 그룹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 중에 전자장치 모듈이 그 아이솔레이션 마운팅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운팅이라는 게 일종의 그 스티프니스하고 댐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자장치는 매스고 밑에 팬더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여기에 어떤 그걸 마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스프링과 댐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과 댐퍼 그 장치가.
댐퍼 역할은 그 전에도 앞에서 여러분이 했을 때 머터리얼 댐핑이라고 얘기를 했죠. 머터리얼 댐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댐핑 저걸 한다고. 머터리얼 자체가. 그리고 그놈이 이렇게 있으면 그놈 자체 구조기 때문에 그 구조 강성이 있잖아요. K 값도 가지고 있고 그놈이 로스 팩터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 로스 팩터도 가지고 있다. 디스코 일라스틱 머터리얼 같은 걸 써서 점탄성 재료를 써가지고 그런 걸 만들고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진동하면 얘가 매스가 진동하면 그게 MCK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자장치는 팬더가 0.01로 진폭을 가질 때 전자장치는 0.005, 즉 변이 전달비가 0.5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 전달비의 식이 뭐였냐면은 그 페이지의 제일 밑에 내려 있는 식이에요. 그게 0.5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정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서 R 값과 제타 값이에요. R 값과 제타 값. 자, 이런 거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죠. R과 제타를 결정한다 그러면 R과 제타를 두 개 해서 이 0.5를 만족시키는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한 것처럼 제타가 0.02로 선정하면 여기다 내가 하나 더 붙여놨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했냐 이거죠. 제타가 이게 로스 팩터하고 아까 관련됐다고. 점탄성 재료의 그 점탄성 계수하고 관련되는데 그놈이 결국은 이 댐핑하고 관련되는데 그래서 결국 재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운팅 재료를 선택하면 그 재료에 따라서 제타 값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재료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죠. 뭐 재료를 내가 마음대로 제타 값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료 쓸 수 있는 재료들이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능도 문제가 없을 만한 거를 갖다가 싸고 성능 좋은 거를 하나 골랐는데 그놈의 점탄성 계수가 0.02 정도, 그 제타 값이 점탄성 계수로부터 계산된 게 0.02 정도 된다는 걸 갖다가 확인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R만. 제타는 0.02가 되니까. 재료는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재료는 이게 먼저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R만 결정하면 되는데 R은 뭐에서 결정되는? R이라는 건 뭐예요? 주파수비라고 그랬죠. 외부에서부터 가진되는 게 이게 35로 라디안 퍼 세크로 가진되는 거고 그 전자장치가 요 마운팅 위에 올라가 있는 요 시스템의 고진동수 분의 요 놈이 R이죠. 그게 R이에요. 뭐가 R인지를 앞에서 배운 거하고 이거 보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R인지. 자, 그래서 이 R 값을 요 조건에서 구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R이 1.73 이상에서 이 변이 전달비 값이 0.5 이하가 된다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되면은 결국 오메가 틸다가 아까 35 라디안 퍼 세크라고 그랬으니까 고해진동수는 1.73이 되려면 20.23 이하가 된다. 즉 고해진동수가 그 시스템의 고해진동수가 뭐 이하가 되도록 고해진동수가 낮게 설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스티프니스가 좀 더 소프트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소프트해져야 된다는. 그래서 이 M 값은 주어져 있고 오메가 값 요 저기서부터 오메가 20.23이니까 요거 대입하면은 요게 K 값이 1228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되고 M과 K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C가 정해지죠. C가 제타 값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2.428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MCK가 그러니까 C 값과 K 값이 결정되는데 C 값은 어차피 제타 값으로부터 결정된 거고 K 값이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건 구조의 모양을 가지고 결정나는 거죠. 구조의 요런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 위에서 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의 스티프니스를 갖다 해야 되니까 요 면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높이,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높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의해서 그 구조의 강성이 결정되죠. 그것만 결정하고 나면 이 C 값은 제타 값으로부터 C 값은 그냥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료 고르고 형상 설계하고 하는 걸로 이 MCK를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요 밑에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저걸 할 때 진동이 작게 제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흔들리면서 받는 힘이 있잖아요.
힘을 많이 받으면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 조건으로 변이는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설계 조건으로 주어지지만 그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가 흔들리면서 받는 힘도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그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결국 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속도죠. 그 자체가 가속도를 많이 받게 되면은 안 좋다 이거죠. 그것도 또 그 회로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힘을 또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조건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설계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설계했을 때 얘가 장비가 힘을 얼마나 받나 를 좀 그 구해라 이거죠. 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고 나서 이게 만일에 설계 조건에서 원래 주어지기를 갖다가 야 15뉴턴 이하로 만들어야 돼 라고 주어졌다면 이렇게 설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18뉴턴이 나와버렸으니까. 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여러분이 힘전달비라는 걸 배웠죠. 힘전달비. 힘전달비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변이전달비에다가 R 스퀘어 이렇게 곱한 게 힘전달비였는데 여기 K 값하고 요건 구했고 앞에서 Y 값은 0.01로 구했었고 그러면 이 R 값도 1.73 이거 위에 구했고 제타 값 0.02 구했고 그거 다 대입하면은 이게 계산된다. 힘이. 그래서 설계하는데 도대체 그놈이 변이가 얼마나 되는지 속도, 가속도도 계산할 수 있지만 그놈이 얼마의 힘을 받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그것들이 다 실제로 진동 설계할 때 다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런 걸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만약 이게 틀렸다 그러면 다시 설계해야 되죠. 변이는 만족했는데 힘을 만족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설계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제한 조건이 한꺼번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간단하게 풀 수밖에 없었어요. 컴퓨터가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게 컴퓨터가 발전하고 이런 그 최적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써가지고 하게 되면 조건이 많다고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엔지니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조건식들을 다 썼느냐 하는 거예요. 식만 제대로 써주면은 그건 푸는 거는 문제가 없다. 푸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설계를 갖다가 진행을 한다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충격과 관련된 얘기부터 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